안녕하세요. 소설 낭독해 드리는 유튜버 소리로 듣는 책방 주인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은 우리 방구님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내용인 듯 합니다. 박충은 작가님의 단편 소설입니다. 혹시 불명열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는지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3주일 이상 발열이 계속 지속되는 증상인데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아파하는데 병원에서도 속수무책, 계속 생명의 불은 꺼져만 가는 상황. 불명열에 걸린 보람이라는 작은 아기가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한 채 화자의 병원인 보람 소아과 의원으로 이송되어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울다 웃다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불명열. 박충은. 첫 돌도 안 지난 남자 아기가 대학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이송돼 왔다.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엄마가 안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고통스러운 울음을 온몸으로 짜내며 울고 있었다. 우선 아기를 진찰대에 누이고 눈꺼풀을 들춰보았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소리로는 우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는데 열이 40도였다. 우선 대학병원에서 넘어온 차트를 보았다. 5일간 대학병원 소아과 입원했던 아기의 병명은 불명열이었다. 불명열이란 원인 불명의 열이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일주일 이상 열이 나고 여러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기 울음이 멎었다. 울음은 멎었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상태였다. 내가 엄마를 쳐다보자 잔뜩 죄송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가끔 기진해서 잠이 들 때만 울지 않습니다. 10분이 못 되어 깨어나서 다시 웁니다. 내 방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차트를 보며 물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새벽 3시경부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울어서 119에 신고하여 S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9시에 소아과 과장님이 출근하셔서 정밀 검사를 해도 열만 심하게 높을 뿐 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위해 4일간 입원을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소아과 4인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아기가 밤낮으로 계속 울어 1인 특실로 옮겼다. 사흘간 계속 정밀 검사를 해도 불명열 외에는 병명을 찾을 수 없었다. 소아과장은 별 방법이 없으니 퇴원을 하라고 했지만 아기 부모는 겁이 나서 퇴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병원 1인 병실은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워낙 비싸서 계속 입원해 있을 수 없었다. S대학병원 소아과장은 나와 대학 동기 동창이고 임의로운 친구였다. 그 친구가 내게 전화를 해서 11개월 된 김보람 아기가 우리 병원에 오게 되었다. 아기 부모는 부부가 구청 공무원이라고 했다. 엄마 조수희는 제발 첫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잠을 자던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잠깐 자면서 기운을 차렸는지 울음소리가 병원에 진동했다.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기를 진찰대에 눕히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청진기로 진찰하고 온몸을 살펴보았다.
아기 몸은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야위기는 했어도 어디 한 군데 티끌만한 상처도 없었다. 난감했다.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 소아과 과장도 알아내지 못한 아기의 병명을 대체 어떻게 찾아내서 치료해야 할까? 일단 1차 검사는 했으므로 입원을 시켰다. 우리 병원은 입원실이 2인실 하나, 3인실 하나지만 최근에는 거의 매일 비어있다. 그걸 아는 친구가 보람이를 내게 보냈다. 우리 병원이 보람 수학과 의원이니 보람이를 책임지라고 친구가 덧붙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오전 10시경에 우리 병원에 온 보람이는 하루 종일 울었다. 열이 40도가 넘을 때도 있었고 39도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고열이 계속되었다. 울다 지쳐 가릉거릴 때 젖병을 물리면 잠시 빨다가 잠이 들곤 하지만 잠도 길어야 20분이었고 깨어나면 울었다. 잠결에도 계속 얼굴을 찡그리는 것으로 보아 어디가 몹시 아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밤에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밤에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보기 드문 예쁜 얼굴인 엄마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 피부가 까칠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다. 아기도 엄마도 보기에 안타까워 나는 친구가 원망스러웠다. 그날은 환자가 별로 없었다. 4, 5년 전부터 소아과는 환자가 점점 줄어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병원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오후 6시에 진료를 끝내고 6층 아버지 방으로 올라갔다. 이 건물은 소아과 병원을 하던 아버지가 20년 전에 땅을 사서 6층 건물을 짓고 3층에 보람 소아과 의원 간판을 달고 운영을 했다. 아버지 연세가 75세 되던 10년 전에 종합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던 내가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는 85세, 82세지만 아직 정정하시다. 큰형이 사업을 하다가 3년 전에 부도를 내고 오갈 데 없자 부모님은 큰형에게 아파트를 내주고 건물 6층에 살림집을 차리고 살고 계셨다. 아버지께 오늘 입원한 보람이 이야기를 했다. 내가 병원을 맡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환자를 두고 아버지와 상의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린 환자를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는 혹시 다룬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였다. 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한참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말했다. 여보, 그 외에 한 40여 년 전이던가 여름 어느 날 자지러지게 우는 돌잡이 여시개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잖아. 어머니는 아버지 병원의 간호사여서 두 분은 젊어서부터 함께 일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말에 곰곰 생각하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병원에 우는 애 데리고 오는 엄마가 어디 한둘이었수. 그렇긴 하지만 그 외 엉덩이에 가시가 박혀 자지러지게 우는 것을 내가 이틀 만에 찾아냈었잖아. 어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맞장구 쳤다. 참 맞아요. 작아서 눈에 뵈지도 않는 가시를 원장님이 찾아내셨죠. 가시를 빼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죠.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를 원장님으로 부른다. 아버지가 회상하는 가시와 여자 아기 환자 사건은 이렇다. 여름 어느 날 40대 엄마가 자지러지게 우는 여자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아버지는 어린 환자를 진찰하고 온갖 검사를 해도 병명도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진통제 주사를 놓아도 효력이 없고 젖도 물도 먹지 못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아기는 축
늘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기를 엎어지우면 잠을 자다가도 기저귀를 갈아채우려고 엉덩이를 만지면 기가 넘어갈 정도로 울곤 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아기를 엎어놓고 엉덩이를 쓰다듬자 아기는 또 자지러지게 울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엉덩이는 티끌만한 상처도 없이 말짱했다. 아버지는 현미경을 대고 아기 엉덩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붉은 반점이 엉덩이 양쪽에 2군데씩 보였다. 더 세밀한 현미경으로 보자 작은 가시가 엉덩이에 4개나 박혀 있었다. 간호사 어머니와 마취 주사를 놓고 깊이 박힌 가시를 제거했다.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가시였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여름이라 자주 목욕을 시키면 가시는 깊숙이 박혔을 터인데 기저귀에 박혔다가 아기 엉덩이에 박혔을 그 가시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아버지가 엄마에게 물었다고 했다. 아기 기저귀를 빨아넣는 빨랫줄 근처에 혹시 가시나무가 있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던 엄마가 무릎을 치며 대답했다. 원장님, 있습니다. 빨랫줄 밑에 있는 장독대에 큰 선인장 화분 2개가 있어요. 바람에 날린 기저귀가 선인장 위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경험담을 들려준 아버지는 당장 어린 환자를 보자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3층에 내려와 입원실로 들어갔다. 아기 아빠와 할머니가 와 있었다. 인사를 나눈 뒤에 간호사를 불러 현미경을 가져오겠다. 입원 환자가 있으니 간호사가 숙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기 엄마에게 물었다. 집안에 가시가 있는 화분이 있습니까? 엄마가 대답했다. 화분은 5개가 있지만 가시가 있는 화분은 없는데요. 지금은 기저귀를 빨아 쓰지 않으니 가시가 기저귀에 박힐 리는 없다. 그러나 일회용 기저귀라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가시 종류가 박힐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 지시대로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발가벗기고 현미경으로 온몸을 살펴보았다. 아기 몸은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 못해 엉덩이가 쭈글쭈글 하도록 야위어 있었다. 세밀하게 살펴도 티끌만한 상처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기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기운이 없어 맥없이 울던 아기가 눈을 뜨고 아버지를 보다가 이내 감으며 여전히 울었다. 답답해서 해본 짓이지만 부모님은 머쓱해서 올라가시고 나는 이상하게 여기는 환자 가족들에게 아버지도 소아과 의사라는 것을 밝혔다. 이튿날 대학병원에서 넘어온 차트와 엑스레이 사진, MRI CD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도 내가 다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단 친구가 개인적으로 보낸 소견서에는 아기의 간이 약간 크게 보일 뿐 불명열 외에 다른 증상은 찾을 수 없다고 썼다. 그가 김보람 환자를 내게 보낸 것은 부모가 퇴원을 무서워하고 입원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보낸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에서 손을 놓은 어린 환자를 내가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다 못해 내가 아는 전문의들에게 환자 병세를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지만 한결같이 알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말이나 하면 어디가 아픈지 알기나 하지. 심할 때는 팔다리를 바둥거리며 숨이 넘어가도록 울기만 하니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아기가 입원실에서 나오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마음은 좌불안석이었다.
이튿날 출근해서 보아도 계속 그런 상태였다. 아기 엄마에게 말했다. 우리 병원에서는 보람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약도 먹일 수 없고 내가 계속 붙어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태어나요. 집에서 돌보시다가 급하게 되면 전화를 하세요. 할머니와 엄마는 펄쩍 뛰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고 싶도록 죄송하지만 퇴원은 못하겠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지만 아파트에서 애가 밤낮으로 저리 울면 이웃들은 어찌합니까? 입원비는 걱정 마시고 퇴원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듣고 보니 그건 또 그렇다. 나는 생각다 못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기 할머니는 시어머니라고 했는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시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다 죽어가는 어린 것이 검사를 받다가 더 지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는 이미 생각했으므로 대답했다. 내가 미심쩍은 것만 하겠습니다.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죠. 동의하겠습니다. 부모 동의서를 받고 우선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가슴 초음파 검사를 했다. 간이 부어있고 신장이나 심장은 이상이 없어 보였다. 위 내시경을 하며 목을 보았는데 하도 울어서 기도가 많이 부어 있었다. 위 벽에 출혈 흔적이 보여 조직을 떼어냈다. 그날로 환자를 방사선과 전문병원에 보내 MRI를 찍게 했다. 이튿날 검사 결과를 보았다. MRI 결과도 이상 없고 간이 부어있고 울어서 기도가 부었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다. 위 조직도 정상이었다. 영양수액에 간장약과 해열제를 넣어 링거 주사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아기가 계속 팔을 바둥거리며 울어서 팔을 침대에 묶어야 했다. 이튿날 출근을 하자 간호사가 아기의 열이 40도를 넘는다고 했다. 입원실에 가서 아기를 보았다. 열이 나서 얼굴이 벌겋고 울기에도 지쳐 울음소리가 그저 갸릉갸릉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은근히 화가 났다. 의사로서 어린 환자와 가족들 보기도 민망스럽거니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과 함께 좌절감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지치지 않게 영양수액을 링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입원실에 갔더니 초죽음이 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원장님, 이 녀석 아무래도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눈을 감고 우는 어린 환자를 보았다. 내가 보기에도 사람 노릇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혈관이 숨어서 이젠 링거도 꽂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당연한 현상이다. 가수면 상태에서도 계속 얼굴을 찌푸리는 환자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얼굴이 노랗게 황달이 오고 있었다. 난감하여 할머니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까지 휴가였는데 오늘은 출근을 했지요. 숨길 일이 아니어서 말했다. 아기에게 황달까지 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이라고 하던데요. 퇴근해서 같이 오시라고 전하세요. 뭐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할머니가 당황해서 물었다. 황달이면 얼굴이 노래지는 병인가요? 얼굴만 노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몸이 노랗게 됩니다. 걱정하실 테니까 아직 혼자만 알고 계세요. 급박한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내 방에 와서 대학병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이제 황달까지 왔다. 어쩌니? 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 그러게 왜 저런 환자를 내게 보내냐?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지? 그게 의사가 할 말이냐? 그 환자 집이 그 동네잖아. 입원실도 비어있다고 해서 보낸 거잖아. 암튼 급한 상황이 되면 전화해라. 알았어. 하도 답답해서 해본 말이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도 친구가 괘씸하다. 나를 생각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내 감정은 변함이 없다.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 탓인지 요 며칠간 감기 환자가 많아졌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 무렵인데 보람이 부모가 왔다. 함께 입원실로 갔다. 아침에 보고 9시간 만에 다시 보니 그새 황달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여전히 울고 있는 아기에게 엄마가 젖병을 물렸다. 울지 않는 얼굴을 살펴보았다. 옷을 들추고 보니 배도 가슴에도 황달이 왔다. 부모와 내 방에 와서 앉았다. 보셨지만 황달이 심해집니다. 황달을 빨아내는 형광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하는데 밀폐된 보육기 안에서 저렇게 계속 울면 그것도 어려울 겁니다. 엄마는 울기만 하고 아빠가 물었다. 원장님,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요, 나도 참 답답합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형광 인큐베이터가 없습니다. 엄마가 울음을 그치고 물었다. 그럼 S대학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까? 글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말했다. 어디든 큰 병원에서는 입원을 할 수 없습니다. 검사만 하고 다시 여기로 오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건 내 생각도 그렇지만 형광 인큐베이터가 문제다. 알면서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세요. 이튿날 보람이는 상계 비종합병원으로 갔다. S대 병원에서는 환자가 넘쳐 빨라도 일주일 뒤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B병원 수학과장은 대학 2년 선배여서 내가 어거지로 구겨 넣었다. 오후 5시에 보람이는 다시 우리 병원으로 왔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단 보람이에게 온 황달은 형광 인큐베이터로 해결할 병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제 꼼짝없이 내가 보람이를 책임져야 했다. 하루 종일 검사에 시달려서인지 어린 환자는 축 늘어져 울음소리가 갸릉갸릉도 아니고 그저 쌕쌕쌕했다. 차라리 시원스레 울기나 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지는 않지. 죽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고 듣는 어른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손자를 잘 돌보던 할머니가 안 보여 물었더니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농사를 지으며 밥을 끓여 먹다가 아버지가 병이 나서 오늘 고향 전라도 장성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억지로라도 해열제를 탄 우유를 때맞춰 먹이세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우유를 강제로 먹이며 울음을 삼키는 부부를 두고 입원실을 나왔다. 보람이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출근하여 입원실에 들어가 보니 환자는 가쁜 숨만 여리게 쉴 뿐 의식이 없는 듯하다. 열은 여전히 높아 39도였다. 밤을 새웠을 엄마가 기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까지는 그래도 울더니 이젠 울지도 못합니다. 눈꺼풀을 들춰보았다. 눈에 생기가 없다. 환자를 조심스레 엎어놓고 항문을 벌려보았다. 항문은 다행으로 정상이었다. 항문이 풀려 있으면 살지 못한다. 황달은 더 심해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밤에 우유는 잘 먹었습니까? 아빠가 우유병을 들어보며 대답했다. 밤새도록 먹은 것이 한 병도 못 됩니다. 어린 환자는 이제 뼈와 가죽뿐이다. 살갗을 집으면 인형에 입힌 옷처럼 집혔다. 옛날 어른들은 저런 상태를 명주바지 입었다라고 했다. 창백한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았다. 부모도 이제 체념한 듯 그저 덤덤하다. 이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나는 잔뜩 웅크린 젊은 아빠 등을 쓸어주고 입원실을 나왔다. 11시가 넘어설 무렵이었다. 보람이 아빠가 진료실로 달려와 말했다. 원장님,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를 데리고 가보았다. 환자는 숨을 몰아쉬는 호흡 곤란이 오고 있었다. 환자가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이는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장 마사지기로 충격을 주는 긴급처치로 일단 숨이 돌아왔다. 어렵게 팔목에 혈관을 찾아 영양수액에 해열제를 넣어 링거하고 숨을 돌렸다. 엄마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방을 나왔다. 퇴근 무렵이었다. 당직이 걸린 김 간호사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원장님, 저 오늘 당직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무서워요. 주는 아기가 죽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서 어린 환자가 죽어나간 적은 없었다. 김 간호사는 우리 병원에 온 지 1년 남짓으로 간호사 셋 중 가장 어리다. 환자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간호사 셋이 눈을 맞추고 수간호사가 말했다. 원장님, 오늘 밤을 넘길 것 같습니까? 그렇더라도 만약에 낮에처럼 또 심장마비가 온다면 저희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불끈하면서도 그건 그렇다. 사람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이해되어 말했다. 알았어요. 내가 당직할 테니 어서들 퇴근해요. 간호사들이 퇴근하고 나는 입원실로 갔다. 오늘 밤 내가 당직한다는 말에 부부는 밝게 웃으며 반겼다. 이들도 아기가 밤에 심장마비가 올 것을 한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빠가 굽실하며 말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등을 두드려주고 나왔다. 이것은 무의식적 행위지만 나 자신과 어린 환자 아빠에게 함께 고생해보자는 격려의 뜻이었다. 숙직실 겸 탈의실에 들어가 보았다.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금남의 방이다. 화장품 냄새도 나고 여자들만 머무는 방이라 선입견이겠지만 기분이 묘한 냄새도 나는 것 같다. 간호사들이 자던 침대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 잘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당직을 알리고 6층에 올라가 아버지께 아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당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환자 덕분에 참 오랜만에 부모님과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반찬 솜씨는 여전히 내 입맛에 맞았다. 아버지와 양주도 석 잔을 마셨다. 하루 종일 답답하고 무겁던 마음이 풀렸다. 침대 패드와 이불이 필요하다는 내 말에 어머니는 깔깔대며 웃었다. 낯선 방인데도 아내가 옆에 있는 듯한 안정감으로 푹 잤다. 깨어보니 7시 반이다. 세수를 하고 입원실에 가보았다. 부부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다. 밤에 많이 보채진 않았나요? 가끔 울긴 했어도
영양제를 맞아서인지 오랜만에 좀 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눈을 좀 붙였습니다. 다행이군요. 잘하셨습니다. 환자는 잠이 들었는데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얼굴에 계속 경련이 일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이제는 울 기력도 없어 울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열을 재보니 여전히 39도였다. 참 이상하다. 어린 아기가 열흘이 넘도록 열이 39도 이상이면 죽는다. 소아과 의사인 내 상식으로는 그렇다. 부모님이 내려오셨다. 환자를 살펴보는 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 짐작도 같다. 김보람 아기는 오늘 내일이 한계일 것 같다. 아기를 살펴본 어머니가 아버지 눈치를 힐끗 보고는 아기 엄마에게 물었다. 의사 어미로서 또한 간호사를 했던 늙은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물어볼게요. 예, 사모님, 말씀하세요. 혹시 푸닥거리라는 거 알아요?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대체 푸닥거리라니. 그러나 이내 이해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80이 넘은 안 노인네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그거 해보았습니다. 이 병원에 오기 전 시어머님이 무당집에 가셔서 점도 보고 하라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랬군요. 이 판국에 뭔들 못하겠어요. 무당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애가 죽지는 않는다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내게 눈짓을 했다. 우리가 더 들을 말이 아니었다. 그날 10시경이었다. 보람이 엄마가 뛰어와 울면서 다급하게 말했다. 원장님, 또. 달려가 보았다. 아기는 다시 심장마비가 오고 있었다. 간호사가 심장 마사지기를 들고 뛰어왔다. 손바닥만한 야윈 가슴에 기계를 얹고 충격을 가했다. 2번을 하자 울음이 터졌다. 나는 하도 외처로워 잠시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방에서 나왔다. 이것은 정말 못할 짓이다. 심장 마사지기는 아이들에게는 쓰지 못한다. 그런데 난 쓰고 있다. 이것은 살인행위가 될지도 모른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마음을 가라앉혔다. 내게도 3살 먹은 막내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이라면 못했을 것이다. 오후 5시까지 보람이는 2번 더 심장마비가 왔다. 3번째 왔을 때 내가 말했다. 기계를 더는 쓸 수가 없네요. 못하겠습니다. 부부가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빠가 말했다. 그럼 그냥 죽는 겁니까? 나는 달려들어 아기 심장 부위를 손바닥으로 마사지했다. 살짝살짝 5번 누르자 또 깨어났다. 울음소리도 이젠 잔뜩 쉬어 그냥 색색거렸다. 몸의 열은 40도가 넘는데 아기 팔다리는 싸늘하다. 이젠 아기 부모도 나도 할 말이 없다. 진료실로 돌아와 마지막 환자를 보고 나니 6이다. 간호사들에게 퇴근을 하라고 말했다. 그때 또 아빠가 달려왔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다. 수간호사와 달려갔다. 숨지기 직전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다가 숨이 멎었다. 엄마가 동동거리며 울다가 손으로 마사지 신용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젖혔다. 조그만 가슴은 이미 여러 번 심장 마사지로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차마 손댈 수 없다. 위생 장갑을 벗고
맨손바닥으로 아기 심장 부위를 살살 마사지했다. 시퍼렇게 멍들고 가죽만 남은 가슴은 놀랍게도 따뜻하다. 엄마에게 일렀다. 손바닥으로 배와 다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신락 같던 숨이 되살아났다.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다. 오늘 밤도 내가 당직하겠습니다. 부부는 울면서 고마워했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간호사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 퇴근해요. 원장님께서 또 계실 겁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누가 있어요? 수간호사가 말했다. 원장님, 저는 내일 집안에 일이 있어 출근 못하겠는데 어쩌죠? 그렇구나. 토요일이다. 오전 진료만 하면 되니까 수간호사가 없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이지만 나는 일요일까지 혼자 당직이다. 알았어요. 일요일까지 나 혼자 있어야 하는데 혹시 어려운 일 발생하면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요? 신연화 간호사가 받았다. 제가 나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어서들 가요. 내 방을 정리하고 입원실에 갔다. 아기는 잠들어 있다. 심장마비가 오면서부터 기진해서인지 울지도 않았다. 차마 못할 말이지만 나는 이제 김보람 환자를 포기한 상태였다. 할 일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기대 앉았다. 오늘 하루는 악몽이었다. 사방이 조용하자 가슴이 텅 빈 듯하고 마음도 허전했다. 그러나 어린 환자 모습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도 어린 아기가 더 고통받지 않고 삶을 마감하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이다. 체념하며 길게 숨을 내쉬다가 문득 생각했다. 인간의 생명을 의사인 내가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얄팍한 지식으로 어설픈 경험으로 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마침내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생명을 의사인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눈이라도 맞추어주고 손이라도 만져주어야 했다. 저녁을 먹으러 6층에 가는 길에 입원실에 들렀다. 환자는 자고 있었지만 눈자유가 푹 꺼지고 그 모습은 참 미안한 말이지만 해골 그 자체였다. 느낌이지만 그 자체가 미안해서 얼른 말했다. 계속 자고 있군요. 좋은 현상입니다. 저녁을 먹고 내려오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밤도 지켜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묵묵히 듣고는 대답했다. 기적이라는 것도 있다. 사람의 생명을 의사가 함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나는 부끄러웠다.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생각을 노련한 선배 소아과 의사가 꼬집었다. 저녁을 먹고 부모님과 함께 입원실에 내려왔다. 환자는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말했다. 자다가 깨어서 잠시 울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계속 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시계를 보니 9시다. 6시경에 심장이 잠시 멎었다가 회복된 뒤부터 잠만 자는 상태다. 내 말에 아버지는 다가가서 잠든 환자 이마를 집어보고 이어서 눈꺼풀을 벌려보았다. 환자가 두 눈을 반짝 뜨더니 이내 감겼다. 나는 순간적이지만 그 눈에서 전에 없던 생기를 보았다. 아버지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이마를 짚어보고 가죽만 남은 환자 양쪽 볼을 양 손바닥으로 어루만지고 손을 떼는 순간 어린 환자가 눈을 반짝 뜨고는 손을 들어 아버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움찔하였고 나는 머리빨이 쭈뼛하고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다. 놀랍게도 아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리를 굽힌 아버지 눈과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였고 눈이 감기며 아버지 손가락에서 아기 손이 툭 떨어졌다. 아버지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이 아기 살아났다.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보았다. 손가락에서 손이 툭 떨어지고 눈이 감길 때 나는 숨이 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났다니. 우리 네 사람은 모두 아버지 얼굴만 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손가락을 잡는 아기 소나기에 힘이 실렸다. 그 힘이면 스스로 살아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잠시라도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 내 옆에 섰던 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길 보세요. 저 입을 좀 보세요. 입을 오물거리잖아요. 눈은 감겼지만 환자는 입을 계속 오물거리고 있었다. 환자 부모는 어리둥절하여 멍한 상태였고 어머니가 말했다. 무의식 중인 어린 환자가 저러는 것은 입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때 하는 짓입니다. 엄마는 어서 우유를 타세요. 진하지 않게 묽게 타세요. 좁은 입원실은 금방 활기로 넘쳤다. 나는 이도저도 못해 그저 동동거리기만 하였고 엄마는 능숙하게 포트에 물을 끓이고 아빠는 젖병을 씻었다. 이윽고 젖병을 입에 물렸다. 어린 환자는 볼을 오물거리며 젖병을 힘차게 빨았다. 대체 금방 죽어가던 아기에게서 저런 힘이 나오다니. 아버지가 말없이 내 등을 꽤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우유를 먹는 환자 열을 재보았다. 37.5도였다. 나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체온을 확인한 아기 아빠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펑펑 울면서 말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나는 마주 안으며 말했다. 그런 말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기가 우유 한 병을 알뜰히 비우도록 바라보다가 다시 체온을 재보았다. 37.5도 그대로였다. 환자는 금방 잠이 들었다. 아빠에게 말했다. 보채거나 울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화를 주세요. 6층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아버지 의견을 물었다. 심장 정지와 호흡 마비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혹시 고열과 고통으로 뇌의 열 조절 기능을 가진 뇌 중추가 손상되어 잠시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다. 의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과 경험으로 보아 환자가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뼈만 남은 그 여린 손의 악력이 대단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만약 뇌 중추가 손상되었다면 살아나도 정상은 아니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술상을 차렸다. 이런 날 술 한잔 하셔야죠. 나는 취하도록 마시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 내 마음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말했다. 어젯밤도 잠을 설쳤을 것이니 적당히 마시고 푹 쉬어라. 뭔 일이 나면 내가 내려가 볼 것이다.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은 것이 이럴 때는 참 행복하다. 양주 맛이 꿀맛이다. 이튿날 7시에 잠이 깨었다. 적당한 술 기분에 참 잘 잤다. 세수를 하고 입원실에 가보았다. 부부가 말끔하게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했다. 보람이는 어떻습니까? 어린 환자는 놀랍게도 눈을 말똥하니 뜨고 있었다. 내가 볼을 만지며 눈을 맞추자 방긋 웃으며 야윈 다리를 버둥거렸다. 엄마가 탄성을 질렀다. 여보, 웃었어요. 보람이가 웃었어요.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20여일 만에 웃는 걸 보았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걱정 마세요. 밤에도 잘 잤죠? 엄마도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밤에 한 번도 안 울고 잘 잤습니다. 우유도 반병씩 2번 먹었습니다. 열을 재보았다. 37도 정상이었다. 사경을 헤매던 어린 환자는 이제 정말 살아났다. 이것은 기적이다. 이제 남은 걱정은 뇌 손상 없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젊은 부부에게 할 수는 없었다. 우유를 먹이고 1시간쯤 뒤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10시에 대학병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어제 심장마비가 4번이나 있었다. 뇌 손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 네가 살렸구나. 사실 나도 그렇지만 너보다 노련하신 아버님을 믿었다. 뇌 손상?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암튼 건강이 회복되어 이리 보내면 내가 검사해 볼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토요일이라 바쁘긴 하겠지만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친구가 괘씸하다. 하지만 고맙기는 내가 고맙다. 나는 며칠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의 몸은 참으로 불가사의다. 의사에게 있어서 생명에 대한 포기란 허락되지 않는다.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다. 보람이가 심정지가 왔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울컥했고요. 숨이 끊어질 듯한 상황에서 할아버지 원장님의 손가락을 움켜쥐며 삶의 희망을 보일 때는 소름이, 그리고 마지막엔 보람이의 부모님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좋은 작품 낭독을 수락해 주신 박충은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작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